안녕하세요. 2024년 대비 임용역사 입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양사와 기타 세계사 그리고 역사교육론을 담당하는 최향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4년 임용시험에 대비해서 어떻게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어떤 기출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임용시험에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출문제, 즉 11월에 시행된 시험 문제를 보면 총 23문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역교론하고 서양사가 40점, 그리고 또 동양사하고 한국사가 40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서양사 파트하고 역교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역교론과 서양사 문제는 우리가 역교론이 6문항 22점, 서양사가 5문항 18점에 배당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1번 같은 경우에 기입형으로 해서 예전 같으면 아주 단순하게 답을 쓰는 그래서 이거 딱 읽어보면 여기에 들어갈 용어가 뭐다라고 어느 정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왔고요. 보통은 1개 정도 쓰는 것이 일반화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2개 정도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경향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당 1점씩 해서 이번에는 역사의 구체적인 사실과 역사의 본질 혹은 방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문제가 어떤 게 나와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해석 부분을 보시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것이 간단하게 나왔다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형 5번 서술형 4점에 보면요. 4점에 보면은 내용 조직, 분야사적 방법, 그리고 교사의 역사관을 질문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내용 조직과 관련한 파트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였고 그랬을 때 요번에도 제가 아마 그동안에 많은 내용 조직의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 봤었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분야사적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왔고요. 두 번째는 교사의 역사관. 교사의 그 자질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문제를 좀 삼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형 서술형 12번에는 역사과의 역량 문제 그리고 설명 방식, 평가 채점 기준, 추론 논제 작성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역량 문제는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아주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이 키워드인데 그럴 때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런 역량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영향력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는 그래서 답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채점 기준을 쓰는 거, 예, 이제 채점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평가와 관련한 부분들이 좀 더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구체화돼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논제를 추론해서 작성하는 거죠. 예, 프랑스 혁명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념과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측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논제를 쓰는 것이 맞겠는가, 낫겠는가라는 측면의 문제가 나와서 좀 더 추론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제를 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역사교육론의 어떤 학습 지도안을 작성했을 때 어떤 교과목의 학습 지도안을 작성했을 때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고 어떤 논점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형 3번에는 패러다임적 사고 그리고 내러티브 템플릿을 작성하는 것이었고요. 내러티브 서술 방식이 구성주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텍스트라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고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내러티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서술 방식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왔죠. 역시 내러티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히나 우리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조금 더 역사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러티브가 점점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요번에 내러티브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내러티브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서술형 사진자료의 어떤 특성 그리고 역사적 사실 이 부분에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부분은 역사적 상상력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바라봤어요. 여러분들이 기출 해석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자료를 보고 논문들을 읽어보면 이러한 어떤 간단하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묻는 질문 같아 보였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상상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이렇게 논문에 쓰여진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 상상력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묻는 질문, 예, 그 다음에 편중된 자료를 제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사료를 본다라든가 어떤 자료를 해석할 때 결국은 하나의 관점만 앞세우는 그러한 어떤 이 자료를 제시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방식들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답사. 예,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새로운 입시 유형이 바뀌는데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하고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현장 답사의 유용성 측면과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이제 텍스트 비판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특강에서도 강조한 내용들이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5문제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대하고 중세하고 근대 초반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최현대사 이야기가 시험에 나왔죠. 제가 볼 때는 근대사가 나올 만한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분명히 시대가 초반으로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랬을 때 역시 근대사의 문제 비중이 이제 줄었다는 거죠. 재작년에는 현대사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근대사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근대사가 한동안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근대사 문제 출제의 한계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서술형 A 8번에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아테네 세태와 관련한 부분들의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의해서 어떻게 민주정에서 과주정으로 변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그 이후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한 사람이, 이제 역사 작성한 사람이 크세노폰도 있고,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도 있는데, 크세노폰의 자료가 시험에 나왔죠. 제가 몇 년 전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특강에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꼭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A형 4번에는 상비군 아라스 화약의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이제 백년전쟁과 저는 장미전쟁 그 사이 부분을 좀 보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백년전쟁보다는 사실 저는 장미전쟁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중심을 조금 두려고 했었는데, 백년전쟁에 이건 뭐 점수 주려고 낸 것 같아요. 상비군 이거 모르는 건 뭐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 주려고 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형 11번의 이단신문소 혹은 종교재판소죠. 종교재판소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교황이 되는 인물이 이단신문소를 굉장히 확장시킨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단신문소로 좀 더 정확하게 쓰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종교재판소 썼다고 해서 틀리지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단신문소가 가장 정확한 답이죠. 서양사회 를 전공한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엔트 공유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성직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근대 초반에 나올 만한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은 정말 생각을 사실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나왔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보통 루터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루터의 반대쪽 입장에서 카톨릭이 어떤 식으로 반격하는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B의 4번 서술형에서는 데인로 카페 왕조 이야기, 위탄회의, 또 노르마닌과 이 프랑스 왕권의 관계가 나왔는데요. 이 뭐 데인로 데인겔트 나오는 이 부분, 무엇보다 이제 제가 위탄 회의 이야기와 함께 요 영국 부분이 조금 관련성이 있다라고, 위탄 회의 분명히 제가 특강에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르마닌과 프랑스 왕권 관계인데, 이게 이제 제가 개론이나 심화할 때 영국의 그 왕권 구조하고 프랑스의 왕권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세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중세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프랑크 왕국인데, 프랑크 왕국에서는 왕권이 약하죠, 전반적으로. 반면에 영국은 왕권이 강하면서도 봉건제 체제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거와 동유럽의 구조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동유럽의 구조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을 강조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브레즈네프 독트린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요 두부체크하고의 문제, 프라하에 보면서 이거 명확히 아주 적중했죠. 그래서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내용과 함께 기본적으로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내용이 뭐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했고, 사료를 읽지 않았어도 브레즈네프 독트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제시문만 읽어봤어도 얼마든지 답을 쓸 수 있는 좀 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적중될 수 있고 적중됐고, 또 이 지난번에 공부하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적중 분석의 사례는, 두 번째 파트 적중 분석의 사례는 역사교육론 총정리와 서양사 총정리 설명 파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 설명회 때 보면 뭐 기존의 그 기출문제 해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맞췄다 이런 이야기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러분들 해커스 임용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기출 분석 문제 예, 거기에 딱 들어 있습니다. 최응팀의 내용의 1차 기출 해설 거기에 보면 사양사 파트는 제가 어떤 부분들의 문제를 요번에 나온 이 한 문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 제가 특강 때 어떤 자료를 제시했고 또 보통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중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에 2023년 기출문제 해설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24년 대비 강의계획 서양사와 역교론.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이번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나 해설이 어떻게 되나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조금 기존의 선생님들하고 관점이 좀 보는 방식이 제가 조금 좀 다르죠. 예. 전반적으로 우리 그 역사 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입시 경향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를 다룰지라도 요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식도 또 공부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설명회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강의를 무엇으로 할 건가 여러분들이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을 갖고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연간 강의 계획에 보면 1, 2월에 이 서양사와 역교론은 이 1, 2월에는 개론학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서양사 같은 경우 그리고 역사교육론 같은 경우 기초적인 개론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용을 8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책이 있죠.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그 책에는 개론의 내용이 반, 나머지 심화 내용이 반입니다. 그래서 그 한 권으로 역사교육론, 그 다음에 또 한 권으로 이 서양사의 기본 이론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권으로 역사적 흐름과 역사교육론의 기초 이론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용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필수적인 코스죠. 이 개론학습반을 왜 강조하느냐? 전반적으로 제가 이 임용 역사가 제가 지금 한 5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뭐 팀이나 다른 학원의 막 여러 선생님들에 비하면 저는 경력이 작아요. 다만 대학에서의 경력은 그 누구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5년 동안 어쨌든 간에 경험하면서 본 것은 또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본 것은 본인은 역사적 기초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또 역사적인 흐름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하고 단순하게 암기형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임용을 공부한다? 예, 제가 볼 때는 합격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많이 알아서 합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처음부터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역사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알았을 때 거기에 디테일이 채워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 2월에 배우는 이 개론 학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본인은 뭐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탁탁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개론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는 심화학습반이 되겠습니다. 서양사는 주제별 심화학습을 해요. 우리가 개론적인 것들을 공부했다면 시대사별로 해서 계속해서 심화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서양사에서 주제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야기를 한다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 개론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좀 더 심화학습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수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론 역시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심화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교육론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 4권의 책이 거의 그 안에 다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중요 핵심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아제 원리가 뭐냐? 그러면 피아제 이론도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거고, 내러티브 같은 경우도 내러티브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간단하게는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최신 어떤 논문들을 읽습니다. 우리가 역사교육론 같은 경우 문제 출제에 있어서 자주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일부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쓰신 논문 혹은 뭐 여러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죠. 그분들이 최근에 낸 논문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좀 더 갖고 있나 이런 걸 보면 문제가 좀 더 출제 방향이 이런 식으로 좀 더 적용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우리가 역사교육론 논문 굳이 안 읽어도 논문 안 읽어도 역사교육론의 4권의 이론을 탁탁 읽으면 여기에는 어떤 방식 요거는 뭐 해갖고 답이 탁탁탁탁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역사교육론의 문제는 추론 문제예요. 추론을 해서 정확하게 답을 써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추론을 해서 답을 쓸 때 역사교육론에 있는 개념, 용어를 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교육론의 기본적인 책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판단, 수행평가라든가 여러 다양한 현장 답사, 현장과 관련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어떤 이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달달 외워갖고 쓰는 것보다는 문제를 보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활용해서 좀 더 폭넓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연습을 반드시 최신 논문도 읽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에는 여기에 좀 더 이러한 것들을 적용시키는 게 좀 더 낫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또 통해서 이때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에는 심화학습반 2번째입니다. 2번째 시간인데요. 이때는 사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심화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서양사 같은 경우는 시대별로 그래서 4주는 고대와 중세, 나머지 4주는 근대와 현대 파트의 사료를 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료가 어떤 게 있다라고 해서 정리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공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따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예, 좀 더 심화적인 자료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양 고대사다라고 하면 서양 고대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사료로 읽는 서양사는 이제는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책을 알고 있고 따라서 그 부분에 나오는 사료는 그냥 필수적으로 그냥 보아야 할 정도이지 그게 시험에 아주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요즘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존 사료하고는 좀 더 차별적인 사료를 구축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공 고대사면 고대사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좀 더 전공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서 그것들을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이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관시켜서 조금 보려고 해요. 사료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요 고대사에서는 요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사료를 좀 더 봅시다. 라는 것이죠. 중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현대에도 그렇게 해서 기존의 사료는 플러스로 제시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새로운 이 사료로 해서 우리가 8주 동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역사적 사건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요번에 요거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고대라든가 근현대 문제가 나왔을 때, 사료로 나왔을 때,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제가 요번에 새롭게 아주 조금 굉장히 관심을 더 기울이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별로 주요 핵심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쟁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역사교육론 같은 경우는 수업 사례의 적용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세계사 학습 지도안, 즉 2015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그것의 어떤 수정이라고 볼 수 있는 2018년 이후에 반영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양사 문제, 세계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십시오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면서 예, 요번에도 일부분을 우리가 봤었는데 요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보면서 좀 더 그 내용들을 이해해 보려고 할 거고요. 좀 더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예, 형성평가 문제와 함께 이 5, 6월 문제의 심화학습에 굉장히 집중적인 이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2000년 이후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그동안에 1월부터 6월까지 기본적인 이론부터 시작해서 서양사회 이 정도면 웬만한 이론 다 배운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렇다면 기출문제 나온 걸 보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켰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풀 수 있겠는가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다 끝나고 나면 서양사의 또 역사교육론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이론과 전반적인 개론은 다 배운 거예요. 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또 그 외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공부를 했고 그랬을 때 그걸 바탕으로 9, 10월에는 예, 우리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봅니다. 예, 제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8회에 걸쳐서 풀어보게 돼요. 2015, 2018 개정교육과정에 기반한 역사교육론 문제들을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서 논지를 쓰는 것이 있다면 역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또 그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첨삭지도 당연히 하죠. 첨삭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며,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쳐보시거나, 이렇게 조금 더 작성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첨삭을 해줄 거고, 예,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출제 문제 한 것을 설명할 때 좀 더 핵심적인 키워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좀 매핑하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총 2주에 걸쳐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모의고사가 거의 출제 가능 예상 주제이고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일종의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특강을 해서 항상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요번에는 따로 일주일 전에 하진 않고요. 2주에 걸쳐서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그와 함께 제가 예상 가능한 주제가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런 것을 공부하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반드시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이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강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임용 합격을 상당히 보장하고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는 기본적으로 사양사개론, 예, 또 기본 교재 이런 거 되게 전반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섭렵하죠. 이영주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역사를 정확하게 전공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핵심 내용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고요.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사료로 시대사적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론 같은 경우도 예, 교육부에서 나오는 세계사 학습 지도서라든가 여러 논문들, 최신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읽을 수 있고 또 논리적으로 이제 그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의 어떤 측면들을 좀 더 강조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많이 알아도 사실 이 문서 작성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어쨌든 서술형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옮길 때 본인은 많이 아는데 이걸 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못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점수를 깎아먹는 행동이죠. 예, 본인이 이만큼 알면 뭐 하겠습니까? 답을 정확하게 좀 더 깔끔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한 어떤 연습까지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제가 쫙 써놨죠. 향후 학습 방법, 사양사와 역사교육론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역사교육론은 논리력을 요구하는 추론 문제, 지금처럼 학습 지도안 작성, 평가 방식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서술형이 되면서 뭐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라 쓰는 내용이 4점짜리라도 쓰는 내용이 보면 4개예요. 4개. 각각의 1점씩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변화와 더불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와 관련한 학습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학생들이 이 비중을 다소 적게 뒀던 평가 방식, 채점 기준, 예,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교육 학습의 의의라든가 교육 과정의 어떤 큰 방향적 측면에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파란 책, 노란 책, 갈색 책. 예, 난 막 이런 용어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예, 이 책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공부하죠. 하지만 이걸 했다고 해서 바로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게 거의 90%였다면 지금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암기해서 답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그냥 쓸 수 있는 문제는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다 추론하고 현장에 적용했을 때 빨리 융통성 있게 답을 맥락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방향에 있어서 과거의 책에만 달달달달 묶여가지고 매여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논문도 읽는 거고 세계사 교육, 뭐 학습 지도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같은 경우요. 예, 서양사는 단순 암기는 100% 지양입니다. 예, 정말 많이 봤어요. 아직도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 중에도 암기해갖고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역사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신 분,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벗어나지 못한 분 되게 어렵다고 봐요. 제가 명백히 얘기하는데요. 우리 역사 덕후 결코 합격 가능성 많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임용시험은 역사 덕후를 뽑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한 명 한 명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덕후이신 분들이 많아요. 막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공이 막 심화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그 심화적인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고등학생한테 막 덕후처럼 막 그냥 구체적으로 막 너무 깊이 들어간 얘기 거기까지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 걸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용시험은. 그런데 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만나면 딱 느껴. 역사 덕후. 근데 저까지 안 알아도 되는데 왜 저까지 하지? 예. 가끔 나도 모르는 질문을 막 해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를 막 써. 외국어를 쓰면서. 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지만 외국어 잘 안 씁니다. 예. 근데 막 이렇게 쓰면서 거기다가 그 답 쓸 때도 막 그렇게 쓰면 그 채점위원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얘는 이런 깊이 있는 것도 알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거버릴 거야. 나라면 바로 거버릴 것 같아요. 우리는 덕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어느 정도 선에서 깊이 있게 알려줄 수 있고 학생들에게 좀 더 재미있는 역사적인 흥미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호감이 있는 선생님,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실력을 갖춘 선생님을 원하는 것이지 역사 덕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양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선까지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몇 년씩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정말 한 번쯤 이거 방송 보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제 말이 맞나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그런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단순한 암기, 지양, 그리고 아직도 지양과 지향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될 거고요. 지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선을 지켜서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제대로 공부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맥락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또 개별적 사실은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는데 큰 흐름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동시대적으로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이 시대의
서양에서는 이 시대에 어디에선 이게 안 되시면 이게 어렵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맥락적인 것들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개론적인 부분은 일단 명확히 먼저 한 후에 나머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개론적인 부분은 그냥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는 지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스터디, 혼자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근데 이 혼자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역사를 나름대로 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혼자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게 혼자 했을 때 위험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기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일까?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될까? 불안함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혼자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어떤 그런 길로 더 오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하면서 이 서로가 보는 관점이 어떤가 이런 것도 구분하고 토론하는 연습도 하고 그것이 이제 2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스터디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물론 저는 많이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문제 출제할 때 서양사개론 여러분이 보는 책 몇 번을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문제를 더 정확하게 내줘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2022년에 많이 몸이 안 좋아서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요번에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많이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강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나왔죠. 올해 이제 24년 대비해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저도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합격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실한 답을 써서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 오세요. 나 이 재수, 삼수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와서 얘기해 보면 문제 파악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고치라고 한 학생들은 결국은 합격을 하더라고요. 못 고치는 분들이 이게 이제 좀 더 오래 가고 결국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선생님이 왜 있겠습니까? 어떤 길을 잡아주려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정말 올해는 꼭 합격하고 싶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나는 서양사나 또 역사교육은 웬만큼 아는 것 같은데 왜 매번 시험에서 이렇게 안 될까? 선생님이 설명하면 그 내용 다 이해 어느 정도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거든요. 본인은 못 찾는 오십시오. 문제 같이 찾아서 고치고 합격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1타 강사, 수학 강사 아주 유명하신 그 정승재 선생님 그 방송을 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학도 개념 학습이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1타 강사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실력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혀 이 개념이 없는 학생들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던데 저도 그거 보고 반성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좀 더 어느 정도 실력 있는 학생들을 더 실력을 높여주는 게 장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서 더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저의 장점이 있지만 정말 모르지만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 역시 저한테 다 오십시오. 같이 노력해서 합격의 길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고 합격의 길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시기별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쓰여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학습 취약점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보완하시기를 아주 강권하는 편입니다. 어설픈 개념 지양이에요. 말 그대로 어설픈 개념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좀 더 많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과 좀 더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배양시켜보자. 그 다음에 글쓰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글쓰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는데 같은 답을 쓰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 답을 쓰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쉽게 제대로 되지 않죠. 따라서 그거는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한테 오셔야 되겠죠. 저는 많은 학생들의 내용들 뭐 레포트도 많이 읽어보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 친구의 문제가 뭘까?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고쳐줬으면 참 고치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남들보다는 좀 빠르다고. 그게 저의 개인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점이죠. 단점이죠. 장점은 저 사람을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데 이게 단점으로 비춰질 때는 잘못하면 이제 비판성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는 아주 제가 눈은 작지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눈빛이 살아있다. 아주 살아있는 눈빛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24년 겨울에는 좀 더 기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상업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을 일부분 해봤지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닌 분한테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래서 막 사실 일부분의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저 친구는 누가 봐도 안 될 거 뻔한데 왜 얘기를 안 하나? 물론 얘기해서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정말 아닐 때가 꽤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젊을 때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저 친구가 임용이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해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강하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수입이 있겠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친구를 잡아두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성격적으로 그게 안 돼요. 다만 온전한 역사 선생님을 키워낼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조력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저는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결국 저 사람 어떻게 됐네? 이런 사람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보는 눈들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저는 정말로 학생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같이 공부해서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분 오세요. 단점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단점을 뭐로 바꿔야 될까요? 장점으로 같이 바꾸는 역할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성실하고 나는 굉장히 진실한 편이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역사 그리고 제대로 된 선생님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험에 합격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한 목표니까 그것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애써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 또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부분을 기대하신다면 저희 수업에 와주세요. 예.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서양사와 역사교육론 입시 설명회는 이걸로 마칠 거고요. 뒤이어서 이응주 선생님은 굉장히 분석적이세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같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1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같이 얼굴 보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